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어디가 더 비싼 지역이고 어디가 뭐 이렇게 싼 지역이고 그런 상급지, 하급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딘지도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물의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그게 선행지표예요. 열심히는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참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투자 기준이 있는 건지 정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불이니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또 투자 초기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포망님 모시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손포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손포망님께서는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투자까지 성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저도 우여곡절이 많았고 사연이 조금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고향은 대구인데 이제 서울에 첫 직장을 당장 구했어요. 근데 학자금 대출을 등에 짊어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역 앞에 쪽방부터 시작해서 만리동에 옥탑방 그리고 원룸, 결혼해서도 서울에 강북구 수유동에 빌라를 구해서 살았거든요. 저는 사실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운 좋게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그래도 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한다는 거는 꿈에도 못 꾸겠더라고요. 내 집 마련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정말 아끼고 연봉 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진급도 엄청 빨리 했는데 그래도 사실 달라지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진 거는 뭐였냐면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면서 큰 일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일이 많아졌다. 네, 일이 점점 많아지고 큰 일을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우울증도 좀 오고 목 디스크도 오고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회사 점심시간에 이렇게 쉬려고 스트레칭 룸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옆 팀에 있던 두 사원 친구들, 동료들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는 하나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한 명은 주식 투자로 월 300만 원 이상 벌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분양권 사서 아파트 월 150만 원씩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았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그 친구들보다 실적 잘 받아서 1년에 사실 200만 원 더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거를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지금 압축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어떤 감정이었을까? 사실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휴게실에 디스크까지 오고 힘들어서 이제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경험에서 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너무 시야만 좁게 사는 게 아니구나. 시야를 넓히는 게, 방향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열심히는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고도 사실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아는 건 없는데 또 절실하게 열심히만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서 1년 실전 뭐 이렇게 해서 고액으로 따라다니다가 그 돈도 날리고 와이프한테 사실 욕도 먹고 하면서 그런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 부동산 투자 안에서도 방향을 왜 잘못 잡았을까?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로 하나하나 검증해보자. 진짜 그렇게 안 하다가는 내가 이때까지 와이프랑 힘들게 모은 종잣돈 다 날리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부동산 데이터라는 데이터는 다 검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시장이 된다고 누구는 이렇게 돼서 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말이 다 다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어떤 데이터들하고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지 과거부터 사실 쫙 검증을 해서 그 기간이 제 어떻게 보면 투자 시장을 보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시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왜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을 딱 세우고 나니까 이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가 오르겠구나. 그것들이 보이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악착같이 모아둔 돈들을 시장에 보내주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다른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서 또 승승장구를 하고 계신데 궁금한 건 사실 지금 또 과거의 상승장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손포망님. 지금은 집값도 이제 떨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고 매물은 나와 있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포망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준대로만 하면 불인인 저도 투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방향만 잘 잡으면 저는 너무 조급해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성공한다고 보는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계속 오르면 불안해요. 이게 내려줘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이 사이클을 이제 그 흐름들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내리는 장이면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사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랑 망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하면서 많이 망했는데 그게 똑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실패하는 이유랑.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이클이 있다고 보면 여름하고 가을에 한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해서 남들 다 수확하는 시기에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나면 주식처럼 바로 팔 수도 없어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겨울이 됩니다. 바로 좀 있으면. 그 흐름이 있다는 걸 알고 거꾸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시기가. 그게 사실 그렇게만 관심을 가져서도 내가 대박 낸다 하기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지금 21년 최고점일 때보다 지금 엄청 20%, 30%, 40% 내려왔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거주자들은 내리고 있으면 관심을 안 가지고 다 시장을 떠나버려요. 원래 시장은 이렇게 굴곡이 있고 사이클이 있는 거고 너무 시장을 조급하게 짧게 보시지 마시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보다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신호들이 이제 오고 있는지 그런 걸 어떻게 보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 스나이퍼처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강도처럼 갑자기 총을 꺼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나이퍼처럼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딱 최고 안 좋을 때 사실 그렇게 해야지 리스크가 낮은 거라 봅니다. 저는 대박이 난다기보다.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손포방님 사실 저도 호갱노노 그다음에 부동산지 니치고 네이버 부동산 이런 플랫폼들을 잘 들어갑니다. 열심히 들어가는 보거든요. 근데 잘 활용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부분들을 봐야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각각의 사실 그런 플랫폼들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칼도 과일 깎는 가도가 있고 회를 썰 때 쓰는 날카로운 사시미가 있잖아요. 그게 부동산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무를 보려고 하느냐, 숲을 보려고 하느냐, 그 방향에 따라 사실 그 도구들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 지식을 알고 그런 툴들을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는 거를 쉽게 보여주도록 나타낸 그런 툴들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불인이 분들은 숲을 보는 걸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인사이트가 이렇게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좁아서 그게 저는 지나고 보니까 가장 문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 제가 강의 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일단은 크게 시야부터 넓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조금 시장을 지금 보호해야 될 때인지 스탑해야 될 때인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인지 악셀을 밟아야 될 때인지 그 부분부터 조금 하시면 지역별로 추리면서 손품 파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손포방님은 직장인 시절에도 일 잘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확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딱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플랫폼들, 툴들을 활용해서 손포방님은 지역 분석을 조금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저도 손품을 어떻게 잘 파는지 그런 지역 분석을 어떻게 잘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방금 말씀드린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시장이 흔들리면 상품성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약간 손품 파는 거 원래 이제 애들 재우고 나서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서 사실 저도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그 여러 가지 지역들의 어떤 입지 분석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내가 사는 지역이라도 너무 수도권에 살면 어디가 더 비싼 지역이고 어디가 뭐 이렇게 싼 지역이고 그런 상급지, 하급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딘지도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사실 이렇게 급지를 이렇게 사실 나타낸 거거든요.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 84 기준의 가격이 이렇게 이제 압구정동 41억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압구정동 쪽은 보시면 파란색이 매매 가격인데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 도봉구나 제가 예전에 살던 도봉구나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흐름이 아예 다르죠. 파란색 매매 가격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어요. 와. 이렇게 사실 보시면 급지별로 흐름들을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는 그게 이제 결국 아셔야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나중에 이제 흐름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저런 것들을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학원수가 몇 개 있는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뭐 병원이 뭐 상급지 종합병원 몇 개 있는지, 백화점, 스타벅스 몇 개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요 앞만 보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일주일, 2주일씩 걸려요. 결국에는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남들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다리고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은 사실 이 조사하고 노가다는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지역별로 흐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사실 파악하고 언제 여기가 오를 것인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입지라는 거는 2년, 3년 만에 갑자기 팍
바뀌지 않잖아요. 맞아요. 고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상수인 거고 그렇죠. 흐름이라는 거는 2달, 3달만 해도 변하는 네. 네, 그래서 그 흐름이라는 게 결국 변수고 입지라는 거는 사실 거의 상수에 가깝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호재가 갑자기 있으면 갑자기 뭐 싼 동네가 비싸질 수도 있지만 호재는 사실 초보자분들일수록 호재 따라가면 훨씬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흐름이 먼저다라는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런 것부터 조금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손품이 아니라 심지어 발품을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면서 조금 들어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알려주셨는데 또 몇 가지 손품왕님께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표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사실 힘들게 손품을 팔아서 임장 네. 보고서를 엄청 열심히 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현장에 가서 또 체크를 하는데 그 효율성을 많이 떨어지게 효율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조사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병원이 어디 있느냐, 네. 백화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현장에 가서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조사해서 가고 이렇게 학군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학군 특목고 를 어디를 많이 보내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해가서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만 봐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알 수밖에 없는 정보들 소장님한테 여기 지금 누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그럼 이 실거래를 누가 했는지 그런 것들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도 손품 미리 파야 될 거를 가서 물어보고 있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다 못 보고 시간만 날리고 그게 엄청 느린 거죠, 속도가. 맞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딱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네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답들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나 현장에서 이제 둘러보면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지 않고도 손품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은 최신 어떤 그 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원래 IT 이런 것들이 원래 제가 직장일 때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원래 또 잘 하고 관심 있던 거였는데 부동산을 알게 되면서 이 손품 파는데 너무 지쳐서 이걸 자동화해야 되겠다. 제가 투자를 잘 하려고 시간을 줄이려고 사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투자 원칙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발품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현장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미리 또 손품을 팔아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손품왕님께서는 기존에도 내가 잘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 이걸 그대로 손품왕 플랫폼에도 녹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가장 빠릅니다. 네. 근데 현장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1년도 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에는 지금 신고가 치고 있다. 무슨 소리 하냐. 시장을 지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편협적으로 자기가 보는 것들을 지역 위주로만 보면 시장을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통계라는 데이터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건지 그 지역만 그런 건지 검증이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직장인일 때 저도 사실 시간이 없어서 사실 부동산 통계부터 했는데 제가 전국 임장을 매주 다닐 수도 없잖아요. 애기도 그렇죠. 어리고 와이프한테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지역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추리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역별로 다 다르게 오니까 시기가 다르게 오니까 네. 그거를 데이터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갈 지역들만 관심을 가지고 걔네들만 추려서 걔네들을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데이터는 느리다. 반영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걸리잖아요. 데이터는 느리다. 네. 데이터 보고 현장 가보면 이미 다 올라 있더라. 버스 왔다 갔더라.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워낙 또 20년, 21년 장이 빠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데이터 전문가고 통계 전문가니까 그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KB지표나 부동산원 주간지수 이런 것들은 네. 표본의 통계입니다. 그 지역 예를 들면 강남이면 강남구 전체 아파트 표본의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서울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서울 강남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강북구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평균을 내면 이렇게 안 오르는 것처럼 나요. 네, 그게 평균입니다. 통계가 투자자분들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사실 보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통계인 거고 사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앉아서 빠르게 시장 전체를 볼 수 있을까? 그게 저도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마다 움직이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표본만 빠르게 움직이는 공통점을 가진 애들로 추려서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빠른 통계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축, 대단지, 고가 지역들 위주로 그렇게 통계를 그 안에서도 뭐 아파트가 비싼 거
뭐 예를 들면 10개 이렇게만 뽑아보시면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제가 그 눈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까만색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까만 진한 선이 네. 요 선이 KB부동산 주간지수예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내리고 있다고 나오죠. 네. 수성구가. 네. 그런데 파란색 요 통계는 뭐냐면 네. 대구 수성구의 500세대 이상의 10년차 미만의 그 지역에서 그 수성구 안에서 가격이 비싼 것 상위 50개 단지들만 뽑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올해 초에 1월 달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있는데요? 이미 시작을 했죠. 네. 훨씬 이 시차 차이가 KB부동산 지수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동산 데이터를 느린 걸 보면서 느리다라고 하는 거고 빠르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 개별 단지로 물론 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개별 단지로 보는 거는 실제로 특정 단지만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본을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단지들로 묶어서 이렇게 시장을 보면 뒤쪽에 있는 게 막대 그래프인데 매물이 줄면서 결국에 보면 매물의 수가 공급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스나이퍼처럼 계속 보고 있었으면 이제 부동산 그때 이제 사실 전화 돌리고 임장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손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의 정보가 다 입수가 된 다음에 이것만큼은 현장에 가서 봐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 그렇죠. 가서 그래서 보는 거기서 현장 분위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정말 조건 값을 세부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내 집 마련하고 싶은 그런 주택으로 추리니까 진짜 이게 그 표본 통계랑은 아예 지표가 또 달라지는 결과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조건을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살펴본다면 통계는 느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네요. 네. 네. 그러면 손보방님 이렇게 지금 대구 수성구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지금 조건값에 뭐 500세대 이상 뭐 10년차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 지역을 구별로, 동별로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만촌동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하면 또 똑같이 이렇게 사실 1월 달부터 이렇게 올해 초부터 이렇게 사실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겠죠. 범어동이나 만촌동 이런 지역들 보면 이런 지역들은 이제 상위가도 요 위쪽에 나오는 게 상위가고 아까 전체로 수성구 전체를 볼 때는 이 하위가부터 올라갔는데 범어동부터 보면 상위가도 같이 올라가는 천장 자체가 일단 올라가거든요. 끌려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렇게 그래서 상위가랑 하위가를 구분해서 보시면 그게 또 다릅니다. 손보방님 혹시 수도권도 한번 지표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은 워낙 광범위해서 어디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또 워낙 양극화돼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흐름이 다 다를 거예요. 위쪽에 보는 거랑 아래쪽에 보는 거랑 지금 보시면은 강남구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올해 매물 쫙 이게 막대 그래프거든요. 매물이 쫙 줄어들면서 이게 여기가 평균 매물 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매물 수. 평균 매물 수 이하로 갑자기 매물들 다 걷어들이면서 가격이 이렇게 이제 조금 있다가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것까지 여기 유튜브에서 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물의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매물의 수입니다. 그게 선행지표예요. 매물의 수가 선행지표예요? 네, 매물의 가격보다 매물의 수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럼 손보방님 요즘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뭔가 자연스럽게 그럼 따라가는 그런 그 그래프가 하방 압력을 받겠죠. 네. 많아지니까 끌려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수 있다.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런 확률 그렇게 이제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반기장에 보면 서울 수도권의 매물수가 늘어나면서도 가격이 상급지 위주로는 올라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투자 수요가 사실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상급지 이번 올해 상반기가 뭐가 이슈였냐면 상급지 갈아타기가 이슈였어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분들은 조급한 게 없어요. 이게 팔리면 팔리고 내 집이 팔려야 되고 내 집이 안 팔리면 뭐 안 팔리는 대로 이렇게 매물들을 내놓고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줄어드니까 저가 가격들 위주로 실거래가가 올라가면서 사실 그렇게 매물들은 쌓이지만 시세는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도인이 아쉬운 입장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실거주자 집주인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도 상당히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는 지역, 또 유심히 보고 계신 지역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볼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손포방님도 손품 왕이 아니던 시절도 있으셨을 거예요. 불인의 시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돈은 좀 벌고 싶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싶은데 괜히 마음은 좀 조급하거든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앞으로 부동산 공부를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손포방님께서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되돌아보니까 조급할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조급하냐 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조급한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조급할 만큼 오른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거나 여름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함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저도 사실 이거를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제가 되돌아봐서 요즘 최근에 느낀 건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아파트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네. 정말 내가 살면서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하는 의사결정인데 이거를 왜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중요한 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왜 한 번도 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가 없었나. 저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왜 지금 이제 나이 30, 40, 50 들어서야 이걸 돈 주고 내가 배우고 이렇게 사는 걸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조금 제가 바꿔봐 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이제 41인데 80까지 산다고 치면 40년이 남았어요. 남았어요. 네, 40년 동안 서울 상승장 몇 번이나 더 올까요? 부산 상승장 몇 번이나 더 올까요? 대구 상승장 몇 번이나 더 올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큰 도시 상승장 한두 번만 투자 잘하고 내가 근데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만 잘해도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여러분들 금방 연봉의 몇 배 이상의 그걸 다 열심히 따라잡을 수 있는 보상이 따라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내가 지금 공부 시작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샀을 때 올라야 된다. 시장을 너무 짧게 보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시장을 길게 보시고 내 그릇 자체가 작으면 어차피 많이 담는 순간 깨집니다. 그러면 내 그릇 자체를 키우고 그 그릇이라는 게 실력도 되고 돈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먼저 이렇게 사실 키워 놓으시면 언젠가 5년 이상 보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내가 나중에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먹고 흐름들을 어떻게 변하는지 구조들을 조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수학 공부 여러분들 아무리 몇 년 동안 아무리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미분적분이 얼마나 도움됐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부동산 공부를 더 안 하고 그 큰 돈을 넣는다는 게 인식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서글프다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백세 인생 살 확률이 너무나도 높잖아요. 길게 보시고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아까 그릇을 키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또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강의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해 주세요. 사실 젊은 분들이 또 부동산 공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대박 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내가 시행착오 겪어온 것들을 그리고 내가 강의하면서 많이 본 수강생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행착오를 안 하게 할까? 그게 결국은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그러면 효율적으로 레버리지를 써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먼저 탄탄하게 조금 배워나가시고 방향부터 잡은 후에 사실 방법이라는 거는 장마다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거랑 비교를 해서 현재가 뭐가 다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정책에 맞게끔 조금 또 이럴 때는 또 소형이 좋고 어떨 때는 대형이 좋고 아니면 그죠 어떨 때는 수도권이 좋고 어떨 때는 지방이 좋고 그런 것들은 방법들은 사실 지금 또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가늠을 하고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실패 확률을 줄이는 구조적인 것들 알려드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변하지 않는 투자 기준, 투자 원칙을 월급쟁이들이 갖게 된다는 것만큼 가장 큰 혜택이 어디 있겠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강의를 통해서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